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뵙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 준비를 위한 첫 실무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일단 2차 실무회의 날짜도 못 잡아서 이번 주에 회동하는 건 어려울 거로 관측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의제인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3+1을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년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수용,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 이게 3이고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추경 13조 원까지 넣자는 건데 이게 1에 해당합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채널A를 비롯해서 몇몇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민주당만 이렇게 준비했던 의제를 꺼내놓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듣기만 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의견을 들었으니까 가서 좀 내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민주당이 이제 뭐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3+1이라고 그러는데 뭐 다른 건 뭐 추경 13조 원 1인당 25만 원 지급은 민주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이거는 좀 의제에 올리겠다고 한 것인 만큼 이건 조율의 영역이 있어서 이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수용도 뭐 충분히 뭐 민주당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대국민 사과와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는 저는 이건 좀 약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절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는 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것을 사용했다고 앞으로 행사를 자제하라는 말은 헌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이거는 사실 요구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라면 실제로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소야대 정국을 그러면 돌파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협치의 뜻을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겠다고 하는 건데 명시적으로 대국민께 사과를 하라는 얘기는 대통령에게 일종의 항복 요구 같은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대국민 선언을 위한 이런 말하자면 포장용 그런 그 의제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뭐 올려놓고 조율은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추경 13조나 최상병 특검 수용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지만 이거는 어찌됐건 뭐 안에서 그 조율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부분 이를테면 지금 뭐 의정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통 큰 그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서 이런 것을 한번 공동성명에 넣어보자 이렇게 갈 경우에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다른 것도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열어질 텐데 이렇게 좀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의제 설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게 결코 좀 진일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내포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민주당의 요구가 좀 초법적인 내용까지 좀 있다. 너무 좀 압박하는 것 같다. 물론 기싸움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지금 대통령실에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잖아요. 사안 그 성격만 봐도.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너무 좀 이렇게 압박하면 이게 좀 회담이 잘 될 수 있겠는가. 뭐 대국민 선전성 그런 성격도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김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 정치 세력이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위하여 회담을 하는가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회담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협치를 하자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복원하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의제는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틀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의제들은 다 논의를 하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실은요. 들어보겠다고 했으니까 의제를 굳이 뭐 제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아유 잘 듣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뭐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뭐 또 우리도 뭐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니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모든 의제들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초반부터 이렇게 나가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양쪽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산도 그거를 또 싸우자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대통령이 굉장히 훨씬 좋습니다. 예? 그 결과가 훨씬 유리해요. 어떤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는 거나 모든 게 좋아요. 그러면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협치의 틀을 만듭시다. 앞으로 뭐 정부에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그 정책이나 이런 데에 정부에서 누가 먼저 가가지고 협의를 하고 야당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책을 성안하고 뭐 이런 뭐 틀과 절차와 방식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의제를 가지고 싸우면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자기들을 위해서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분위기를 조성하기 전에 이제 패부터 까고 그렇죠. 싸우기 시작하면은 네. 그 조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언론들이 의제에 너무 지금 처음부터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1인당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명확히 반대 입장이고요. 다른 야당들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도 시급한 민생 과제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연일 반대 입장 내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1인당 25만 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아시긴 아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 제한에 과감한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님. 개혁신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야권하고 좀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인당 25만 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연일 반대 입장을 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언론의 평가는 그 다른 소수 야당들이지만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큰둥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이 큰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25만 원 이 개별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이 되려면 예산이 13조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야 되고, 그렇죠. 이 추경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그 법인세가 지금 전혀 하나도 안 거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수에도 사실은 지금 빨간불이 켜졌는데, 예. 이 돈이 이제 만일 이제 받아서 하면 풀리면 소비 진작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겠지만, 이 돈이 그야말로 시중에 다 풀려나가면은 13조의 유동성 자금이 생기면 이 인플레도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물가가 가장 민생의 큰 적이라고 얘기하고 큰 현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너무 단기성, 말하자면 단발성 처방이 아니냐.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근데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꼭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는 의제에 올리더라도 일종의 약간 수정안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리라 봐요. 이를테면은 지금 3월부터 말하자면은 지난번 코로나 상황에 지원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금 이자 부담이 다 돌아오고 있는데, 이건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해외에서는 사실은 보조금을 줬지만 우리는 대출을 해줬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가 이런 예산을 도와준다면 집단을 특정할 수도 있고 효과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도 조금 제한할 수 있고, 실제로 민생과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좀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적 지원이라는 이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 절충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안을 테이블에 올리더라도 25만 원을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특정한 타겟을 놓고 그 집중적으로 선별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좁혀간다면 결국 정치라는 게 넌 어젠다로 만드는 기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이 선별 지원에 대한 절충안은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선별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들만 주느냐는 다른 국민들의 어떤 불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거는 이제 포퓰리즘 문제는 이제 여당에서 강력하게 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 지지자들 좀 설득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절충안을 찾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민생이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근데 민생이 어려운 데 있어서 더 어려운 민생 주체들을 돕는 것은 국가 재정의 재분배 기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단지 이제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진보의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분배 기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금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하겠다? 투입할 수 있죠. 600조 원 넘는 재정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는 효과성 있는 재정 사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13조 정도를 효과가 어느 정도 담보되는 재정 사업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인플레이션 문제도 저는 그래요. 그게 지금 전체의 M2 통화량이 뭐 시중에 지금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2,000조가 훌쩍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풀려서 돌고 있나요? 돈이 돌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 쟁여놓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정 정도 또 풀어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가지고 예. 논의하자라고 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조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선별 지급이 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정 비용이 지급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다였어요. 예. 그러면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죠?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걸 한번 행정 비용을 한번 들여가지고 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행정 비용이 안 들어가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선별 지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날 것 아니라는 게 이미 예. 우리가 알잖아요. 과거에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하자 이렇게 좀 논의를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 쭉 그냥 이제 언론에 거론됐던 것들 지금 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 이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지 말지 이렇게 서로 이게 밀고 당기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과연 좀 옳은 것인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뭐 정치의 영역과 법치의 영역을 네. 좀 나눠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라는 게 지금 아주 시급한 현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의제 올려야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아직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공수처 조사가 이제 본격화되어 가지고 이제 그 법무관리관서부터 지금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특검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기존의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상이하게 나올 때 그것을 정치권이 이제 인정하지 못함으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에서 그렇죠. 그냥 처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왜 이걸 영수회담 의제로까지 올리는지 그렇죠. 과거 영수회담에도 이런 특검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사례가 그런 있나요? 없죠. 사실은 특검 같은 경우는 없었을 네. 거예요. 이제 온노비 사건 청문회 같은 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건 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말하자면 영수회담이라는 대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국 경색 돌파하고 협치라는 우리가 안방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문을 여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예. 이 문을 여는 과정 자체가 삐걱거리고 문을 열지 못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협치라는 안방을 구경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의정 갈등에 대한 민주당의 도움이라든가 또 25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실과 여당이 좀 일부 양보하고 이런 점에서 민생과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그 경제 현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바로 테이블에 올려서 성과를 내면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협치의 영역이 되지만 그렇죠.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싸운다 하면 이거는 또 이른바 정치의 영역을 법치로 너무 끌고 들어가는 것도 되는 데다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 이렇게 이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그 여러 가지 조사가 의문이 남을 때는 언제라도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특검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건 줄줄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5월도 이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꼭 꺼내 들어서 해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예. 어쨌든 저는 여기에 너무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민주당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 문제를 뭐 털고 가자는 얘기가 이제 여당 내에서 나오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또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고 네. 그 국정을 펴기 위해서 어쨌든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이 문제까지 뭐 네. 모든 걸 좀 검토하고 얘기를 네. 해보겠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최수영 평론가님하고 얘기했듯이 네. 과거에 영수회담 의제로 이런 것들이 올라간 적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봐도 네. 아니 뭐 정권 심판한다고 해서 네. 그게 뭐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더 몰아줬는데 네. 이번 선거를 네. 통해서 네. 왜 만나서 이 특검법 같은 거를 같이 논의하자는 거냐 대통령과 함께 네. 이렇게 불만의 기류가 야권에 분명히 있고 네. 여당에서는 여당 지지자들은 이 방탄을 하려고 또 저렇게 대통령과 만나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는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네. 과연 적절한 것인지 좀 우리가 한번 저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상병 특검법은요 논의를 하는 게 대통령과 여당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용산과 여권의 태도, 최상병 사건을 대하는 여당과
정부의 태도 이게 예. 지금 정권 심판론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예. 국민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정치는 뭘 하는 거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총선 민의로 확인된 이 최상병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지 않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나는 옳은 거, 내가 옳은 거는 하겠다. 옳다고 해도요, 민주주의는 함께 가지 않으면 추진되지 않습니다. 이게 단체 줄넘기랑 똑같은 거예요. 단체 줄넘기 빠르게 해가지고 많이 줄을 넘고 싶지만 예. 빠르게 돌려서 몇 사람 걸려 넘어지면 줄이 안 돌아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다 같이 예. 하나 둘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가는 게 민주주의인 거죠. 충분히 의제로 다뤄봄직하다. 그렇죠. 이렇게 국민의 보시면. 마음을 얻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마음을 좀 그 전향적으로 바꿔 먹는 것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협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실행할 곳은 국회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까지 포함해서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의결했고요. 어제는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최수연 평론가님, 하나같이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법안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또 이제 21대 국회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회의에 올려놓으면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여당 분위기가 지금 원내 전략자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어쨌든 또 이렇게 서로 싸우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민의를 자꾸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던 민의는 22대 국회는 192석의 야당으로서 입법권 행사라는 그런 뜻은 보여줬죠. 그렇지만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게 그렇게 급한 법안들입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려는 말하자면 그런 또 하나의 정략적 법안들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협치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수회담 하자고. 예. 한쪽으로는 그렇게 손을 내미는 대통령과 지금 민생의제를 조율하는 영수회담을 추진하면서 한쪽에는 힘을 가져서 법사위를 우회하는 이른바 직회부까지 또 그런 예. 툴을 쓰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저는 저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곡관리법은 우리 쌀 농사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경쟁력에 대한 수기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예. 민주유공자법은 특정 계층과 대상에게 과도하게 돈을 주는 것은 국민적 형평성에 위배되는 데다가 더군다나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에는 기준과 대상이 모호하다는 또 그런 비판이 있고 또 예. 가맹사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근로자에게 주어진 단체 교섭권을 우리가 그러면 사업주까지도 해줄 수 있느냐는 법의 약간의 그 영역에도 지금 사실 해석에도 문제가 나오는 이런 쟁점 법안들인데 이걸 일괄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민주당이 뭔가 민의를 왜곡하고 혹은 완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위임받았다고 통과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한쪽에서는 협치하자 하고 한쪽에서는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저는 정부 여당 같은 경우 만약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면 영수회담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든 정치 분위기에 어떤 그 편승한 일종의 최고의직의 협상인데 이런 것들 분위기가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21대 국회 끝 무렵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저는 이게 과연 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 5월 2일 날 지금 당장 본회의가 좀 그렇죠.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네. 이런 법안들을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딱히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제 본회의를 열 수 없다, 본회의 자체를 네. 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하는 게 순수성이 의심이 되잖아요. 그죠? 예? 저도 뭐 같은 편이지만 의심이 돼요. 근데 왜 이걸 할 수 있느냐면 용산과 여건이 변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여 압박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리고 네. 여당과 정부가 여당과 정권이 변하면 이런 걸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판할 수가 있어요.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좀 자제하라고 그 의제로 지금 던져놓고 네.
거부권을 행사하기 좀 네. 쉬운 그런 네. 법안들,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들 네. 이렇게 자꾸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런 상황을 네.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수성이 의심이 된다. 저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민주유공자법 이게 오늘 뭐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이 나와가지고 민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생일 수 있지만 이거는 민생보다 국민의 시각엔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 편 챙기기로 훨씬 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야, 아무리 뭐 이렇게 민생으로 해가지고 한다 하지만 예. 자기 편부터 이렇게 챙기는 모습은 좀 볼썽사납잖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용산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향적으로 또 이렇게 민심을 청취하면서 노력하는 자세, 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노력하는 자세 이런 걸 보여준다면 이런 것들이요 다 민주당에서는 악재로 쌓일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저도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당이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그 순수성의 의심이 그대로 전파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 민의는요. 예. 한 놈만 먼저 패겠다예요. 예? 해결할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실하게 순서대로 먼저 해결하겠다. 저는 이게 총선 민의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정권 심판이 해결이 안 됐다고 지금 생각하면 민주당한테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열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뭐 다음 주쯤 열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이렇게 예고된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님. 네. 조국 대표가 선거 끝나자마자 양산도 갔고 봉하마을도 갔고 그리고 어제까지 이틀 동안 호남을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얘기가 이틀 연속 이걸 요구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일단 조국 대표도 대통령에게 자신도 만나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만 이제 영수회담을 좀 예고한 상황 아니겠어요? 나도 만나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권 연석회의를 해서 내 얘기도 좀 듣고 가라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거는 그거죠. 이제 조국 대표도 나도 범야권의 지도자다. 그 당신이 맏형으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 나도 일정 지분이 있으니 내 얘기를 듣고 가서 반영해 달라 이 얘기잖아요. 지분 요구라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는 이재명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조국도 있다는 저는 분명한 메시지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 이번에 전국 호남에서 전국 그 더불어 그 민주연합 그 비례정당보다 더 많은 표를 조국 신당이 다 가져갔어요. 자, 이건 예. 뭐냐면은 민주의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 계열 정당의 적통성을 가진 거는 호남에서부터 많이 비롯되잖아요. 예. 우리가 기억을 2002년으로 되돌려 놓고 보면은 당시 대선에서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던 시절에 그때 노무현 후보가 호남에서부터의 돌풍을 바탕으로 제주 이기면서 전국을 석권했어요. 그래서 후보가 된 겁니다. 돌풍의 진원지가 호남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나는 노무현의 적자라고 하고 이른바 당내에 있는 비명과 친문의 어떤 여러 가지 미묘한 지금 갈등까지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조국 대표가 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친명에서는 과거 같으면 우리가 좀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것도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입장을 싹 바꿨잖아요. 조국 대표가 지금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목이 아니라 뒷목을 잡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떤 말하자면 제가 그래서 프렌드와 에너미의 어느 경계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이게 흥미로운 지점은 야권의 재편 질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이른바 나비 효과가 정치권 전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지금 여당을 압박하다 안 되면 야당을 압박하는 이 전략이 예. 실제로는 큰 전체 판을 흔드는 스윙 효과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야권 지도자 간의 어떤 투톱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좀 그렇게 보시는군요. 해석이 예.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연석 회의하고 가라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 친명계 좌장으로 네.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까지 네. 좀 대놓고 견제 발언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견제 받을 만한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해야 되는 일은요. 제가 볼 때는 당 정비가 우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의 역량을
갖추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에게 10대 요구라고 해가지고 발표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건 뭐 거의 무슨 애들 장난 수준의 발표를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한테 음주 자제해라. 아, 음주 자제. 뭐 유튜브 이런 보지 거, 말라. 예, 뭐 이런 유튜브 것도 보지 있었죠. 말라.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게 무슨 어디에서 확실하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조국혁신당이 예. 당 정비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의 정책 역량이나 유능함이 아직 없으니까 자꾸 정쟁을 유발함으로써 예.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선명한 구호에 뭐 그렇죠. 솔직히 뭐 근데 정책이라고 대부분, 하면 그렇죠.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그 욕구를 좀 그 낮추려면 스스로 좀 역량을 갖추는 걸 먼저 좀 예.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이 좀 어려울 때 네. 야권의 어떤 정권 심판론에 불을 다시 지펴준 것이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윤 정부 3년도 길다였어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뭐 여쭤봤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왜 그 조국 대표도 대통령과의 만남에 네. 선거 끝나자마자 네. 그렇게 요구를 했느냐. 네. 이 지점들의 야권에서도 조국 대표가 좀 다급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네, 예. 맞습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상황에서 좀 연석회의 제안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총선이 끝나니까 총선에서는 그런 어떤 이슈가 굉장히 국민의 관심을 받고 굉장히 불이 붙잖아요. 예. 근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상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일상 속에서 조국 혁신당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그렇군요. 완비가 안 된 거예요. 갖추지 못한 거예요. 당 체제나 아니면 역량이나 능력이나 유능함이나 이런 게 아직 갖춰지지 그리고 않은 뭐 거죠. 아직 당선이신 분이고 그렇죠. 원내 교섭단체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쟁적인 이슈를 가지고 가야 예. 존재감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그런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할 시에 과유불급이라는 것도 또 어느 정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탄핵을 외치고 나오면 민주당이 협력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만 왕따가 되거나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정쟁적인 이슈들을 자꾸 제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새로운 미래도 지금 봉하마을을 찾았어요. 뭐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통 전쟁 뭐 이런 분위기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도 선거 이후에 아직 호남은 가지 않는다. 호남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과연 예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당분간 찾지 않을 것 같고 이른바 이제 22대 국회가 개헌하고 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한번 만날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막판에 그 참전이 국가 원로의 모습, 지도자의 전직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에서도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은 친명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 굳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뭐 협력 관계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지지자들에게 더 큰 말하자면 소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갖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야권 지도자로서의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라면 전략적으로 방문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대표를 측면 지원함으로써 어떤 그런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우회로로 내는 그런 지금 단계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희 평론가는? 일단은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민주당 내에 친문 기반 자체니까 완전히 붕괴됐다고 저는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명문정당을 사실상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손이 예. 조국혁신당이나 세민회나 다른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각에서는 그 이해가 이제 친명 체제를 구축한 공고한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우개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명문정당을 거부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세력의 어떤 기반을 완전히 어떻게 붕괴시킴으로써 이미 드러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미 드러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조국 혁신당은 그 틈새에서 예. 그 사람들이 갈 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지지자와 아니면 그
세력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한 명, 두 명씩 모이게 될 것이다. 모이는 진지가 구축이 됐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정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을 잡은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다선 의원들께서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해서 숙고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본인이 희생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위원장을 역임할 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소연 평론가님, 말 그대로 관리형 비대위,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만 하는 그런 비대위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고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지금이 그럴 때냐,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된다, 혁신을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당장 전당대회 치르기 전에 전당대회 룰부터 고쳐야 된다는 요구도 거세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좀 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맡기가 선뜻 좀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맡으면은 이것도 당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 국회 부의장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당대표라든가 이거 나갈 때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 중진들이 그래 좀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 실권도 없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잘못하면은 브릿지형 비대위에서 그냥 다음껏 전당대회 그냥 룰만 만들어주는 세팅만 해주는 그 자리를 내가 맡아야 되느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금 현역 중진들은 좀 꺼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다른 낙선한 중진들이 맞는 게 또 어떻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찌됐건 지켜볼 대목입니다만은 저도 중요한 거는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는 최소한 총선 뭐 지금 조정훈 의원이 임명됐습니다만은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백서 발간이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조정훈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장을 임명했죠. 근데 그걸 그 전에 전 내야 돼. 전당대회 전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분명한 거는 저는 이 과정에서 룰 문제가 지금 당원 100%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잖아요. 정권을 갖는 거는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뽑습니다. 그래서 당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 민심이 반영 창구는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민심이 당심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우리 뭐 50대 50이든 뭐 37대 3이든 간에 어찌됐건 그런 보완적인 측면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돼야만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이 변했다. 그리고 무언가 민심을 수렴하는 정당이고 확장하는 정당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요건도 요건이지만 이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관리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좀 쇄신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군요. 근데 이제 쇄신 요구가 당내에서 좀 빗발치잖아요. 선거에서 워낙 크게 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누르고서 이제 관리형으로 가겠다. 이 흐름 분위기를 왜 잡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쇄신 요구가 굉장히 엄청나고 총선 민의로 확인됐지만 당 내에서는 그 흐름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부에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 버티는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버티는 힘과 쇄신하는 기류 이거는요 갈등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쇄신의 흐름에 전면에 나서는 어떤 그 선두주자가 되면은 그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버티는 주류가 동의를 해줘야 아마 흔쾌히 사람들이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뛰어들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 뭔가 내부에 갈등이 있을 거다. 그 결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소연 평론가님, 지금 사실 총선 패배, 그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수도권 정당으로 다시 변모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영남 중진들은 아니 낙동강 전선 지켜서 겨우겨우 개헌 저지선 막아줬더니 왜 영남 탓을 하냐 이런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결지어서 이 상황을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갈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 보수의 뿌리가 영남에 있고 진보의 뿌리가 호남에 있는 것처럼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하되 다만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 지금 이 정권을 이어서 가서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수도권에서 4분의 1 얻는 것도 버거워하는 정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에서 최소한 122석이라 그러면은 예. 과반까지 얻는 정당, 과반은 몰라도 3분의 1 정도는 얻는 정당이어야지 그게 전국 정당 아니겠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쇄신 요구가 나오는 거고 그런 확장성만을 갖는 정당이 결국에는 중도로 나아가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예. 그런 데 대한 치열한 논쟁은 저는 건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영남대 수도권의 이런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누가 더 이제 더 확장의 길로 가느냐에 대한 예. 건강한 논쟁으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쨌든 생각입니다. 뭐 선거 이후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네, 그렇습니다. 현상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혁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지금 논쟁이 붙는 와중에 네. 벌써부터 그 당 대표, 차기 당 대표의 나경원 네. 전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인 이철규 친윤계 핵심이죠. 네. 이미 뭐 정리가 됐다는 얘기들이 지금 여의도에 파다하게 돌고 일부 보도도 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내대표는 대야 협상을 맡아야 되니까 용산과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대야 협상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어떤 친윤이지만 이철규 의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예. 당 대표는 당의 얼굴이고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생활한 나경원 의원이 맡아야 된다. 아마 그 당의 대체적 의견 같아요. 예. 다만 이게 가야 할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 최소한 현실도 좀 일부 인식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전국 장악력 이 부분도 현실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사안이 모아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김상일 평론가 네.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3년 남은 대통령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3년 남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 모두가 지금 민주당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우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평론가, 최수영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